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그젯밤 탈북민 단체가 경기도 파주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대북전단을 두고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기습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첫 소식 김경진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하늘 위로 커다란 현수막이 달린 투명한 비닐 풍선이 올라갑니다. 22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자유북한 운동연합 회원 6명이 경기도 파주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풍선에 담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풍선이 어제 오전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풍선에 달린 현수막이 탈북단체가 공개한 영상의 현수막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단은 80여 장만 달려 있었습니다. 풍선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 파주에서 동쪽으로 7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풍선을 날린 곳이 파주가 맞다면 밤사이 서풍을 타고 날아간 셈입니다. 딱 삐라 같아서 사진이 보니까 저기 김정은, 김여정이 사진이 보이길래 바로 신고한 거죠. 풍향 등을 고려했을 땐 북쪽으로 날아간 전단은 없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단체가 1달러짜리 지폐를 넣었고 전단의 양도 50만 장이라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폐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었나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제 풍선하고 현수막, 사진, 비닐봉다리 안에 대북전단 100매 안 되게.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년 전에 철거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치 장소도 20군데가 넘습니다. 대남 전단을 예고한 데 이어서 확성기까지 설치하면서 남북 간의 상호 비방을 금지한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을 놓고 우리 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도에서 2km가량 떨어진 황해북도 개풍군입니다. 산 중턱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가 설치됐습니다. 바닥에 거치대를 놓고 대형 스피커 여러 개를 쌓아놓은 형태입니다. 2년 전 철거되기 전 모습과 비슷합니다. 현재 20여 곳에 설치됐는데 철거 전 40여 곳에서 확성기를 운용한 만큼 추가 설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북한군은 아직 대남 방송을 공식화하진 않고 있지만 대남 전단 살포에 이어 확성기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맞대응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가동할 경우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우리도 파기하게 됩니다. 북한이 맞대응을 문제 삼아 다시 도발의 빌미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 측이 압박을 받을 겁니다. 북한이 이런 비무장지대에서 전반적인 저강도의 도발을 시작하는 것은 남측의 어떤 의사결정을 바꾸는 데 있어서 비무장지대에 있어서 긴장만큼 좋은 것이 없다. 대남 전단과 관련해서도 군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서해나 군사분계선에서 민간인을 앞세워 전단을 살포할 경우에는 군의 대응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46명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지역 감염자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화물선 선원들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확진된 건 10여 명인데 접촉한 한국 근로자가 100명이 넘어서 2차, 3차 감염도 우려됩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이어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내린 선원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정박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입니다. 부산 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천항에 나란히 입항한 같은 선사의 러시아 선박 두 척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은 지금까지 모두 17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박에 올라가 냉동 수산물을 옮긴 항만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 170여 명을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접촉자들은 좁은 선박 통로를 오가며 러시아 선원들과 수시로 마주쳤습니다. 냉동실 안에선 평소에도 작업 여건상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에 습기가 차서 바로 그 냉동된 얼기 때문에 도저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해당 선박의 선장은 일주일 전쯤 러시아에서 내린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부산 입항 직전 선원 3명이 몸에서 열이 나는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국내 검역 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검역 당국은 선원들의 건강을 현장에서 점검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검역증을 내줬습니다. 선사 대리점에 신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했을 때는 이틀에 걸쳐 하역 작업을 끝낸 뒤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유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가 검사하는 승선 검역 대상국에서 빠져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러시아도 승선 검역의 대상으로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적극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냉동수산물을 하역하는 감천항 2개 부두를 오는 26일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충남 공주와 계룡, 세종시에서는 대중사우나 시설 등이 코로나19 감염의 연결고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룡산 자락의 사우나 시설에서만 50대, 60대 여성 5명이 확진 여성과 머물렀다가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계룡의 한 사우나 시설입니다. 지난 20일 50대 여성 확진자의 방문 사실이 확인돼 실내 소독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군인 도시니까 움직이지 않는 도시잖아요. 다른 지방 사람들이 와서 동선이 됐으니까 손님들이 우왕좌왕하시죠. 사우나 안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30여 명 가운데 7명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7명을 찾기 위해서 마을 방송도 하고 아파트 관내 방송도 하고. 공주시의 50대 확진 여성도 지난 17일 계룡산 자락에 있는 사우나 찜질방을 찾았다가 감염됐습니다. 세종 49번째 확진 여성과 실내에서 함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종 1명과 공주 2명, 대전 2명 등 50, 60대 여성 5명이 계룡산 사우나 찜질방에서 다른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됐습니다. 이곳 역시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허위로 적어가지고 확인이 안 돼요. 허위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제 지들한테 협조해주는 거예요. 지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그 일이고. 특히 사우나와 찜질방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데다 장시간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아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지난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최근 3년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책만 20개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정권 때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난 1년 사이 시세가 33% 정도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박근혜 정부 때 상승률에 비해 2배 가까이나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 600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올해 초 9억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 9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4억 원대에 머물렀던 집값이 박근혜 정부 시절 6억 원으로 오른 뒤 최근 3년 사이 3억 이상 더 오른 겁니다. 최저임금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하고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더 늘어났습니다. 2008년 51년에서 2017년 37년까지 기간이 단축되는가 싶더니 최근 3년 사이 43년으로 6년 더 길어졌습니다. 소득에 따른 양극화도 더 심해졌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2년을 모아야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와 비교했을 때 2013년에는 29년 더 걸렸다면 지난해 기준으로는 62년이 더 걸렸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필수제라고 하는 집값을 잡는데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함으로써 이렇게 최저임금을 애써 올렸는데도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개발 정책을 멈추고 종부세, 보유세 등 인상과 함께 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과 통계청 발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늘부터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위 변조나 도용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와인 한 병을 구매하려는 남성.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꺼내든 건 신분증이 아닌 스마트폰입니다. 신분증 좀 제시해주세요. 네, 확인됐습니다. 화면에는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증명사진과 QR코드, 바코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모바일 운전면허증. 오늘부터 이동통신 가입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의 패스에서 지문인식 등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면 몇 분 만에 발급이 끝납니다. 마스크를 쓰는 고객들이 많아서 얼굴 확인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구입한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점주님들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신분증과 달리 생년월일과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숨겨져 있습니다. 캡처를 막기 위한 기술이 적용됐고 30초가 지나면 화면은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발급 과정에서 경찰청 서버와 정보를 주고받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이용자 한 사람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위변조라든지 도용을 막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27곳에서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효과를 검증한 뒤 교통경찰 검문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짧은 시간, 적은 금액을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혹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SNS를 통해 접근해 소액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 많았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주부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귀가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50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초기 자금을 투자를 하면 10배 정도의 수익이 나고 100% 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투자를 권유한 사람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는 걸 SNS 프로필을 통해 확인한 A씨는 믿고 13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전달받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를 충전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베팅을 해 30분 안에 10배의 수익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입금 뒤 바로 수익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돈을 빼려고 하자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가입이 하는 상태에서 너무 고액의 수익이 나서 출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라고 300만 원이 되어야 출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구받은 돈을 입금한 뒤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인정보 오류를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넣은 돈이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뭐 이게 사기다 그런 거 의심할 그게 없고. 이런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었습니다. 뭐 애기 옷을 사준다거니 아니면 뭐 남편을 위해서 용돈을 준다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밖에 없다 보니까. 개인당 적게는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잃었고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제의 도박 사이트는 지금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폐 페트병만으로도 옷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첫 발은 뗐지만 여전히 수입되는 양을 대체하려면 국내에서 더 많은 페트병을 모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재활용 전 단계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입니다. 투명 페트병이 여러 가지 플라스틱과 뒤섞여 있습니다. 페트병엔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라벨은 뜯기가 어렵고 재질이 다른 뚜껑 등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 단계부터 분리 배출이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라벨에 절취선을 넣도록 유도하는 한편 물에 잘 뜨면서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라벨 보급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재질만 쓰여 있는 분리 배출 표시도 배출 방법 위주로 알기 쉽게 바뀝니다. 이거 보기 좀 어떠세요? 아니, 보기 잘 안 보게 되고요. 임의로 이렇게 버릴 때는 있는데. 투명 페트병이 수거, 선별되는 과정에서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됩니다. 투명 페트병을 수거할 땐 종량제 쓰레기 차량 등은 사용해선 안 되며 업체에게는 시설 개선과 설비 투자 지원도 이뤄집니다. 전 세계 페트병 재활용 시장은 8년 만에 2배 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고품질 페트병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재생원료 사용이 어떻게 보면 규제화될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저기압과 함께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새벽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이 되면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강원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비는 강원 북부 지역과 제주 산간, 제주 남부 지역에 120mm 이상으로 집중이 되겠고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지역 그리고 남해안 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30에서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3도, 대전 22도, 부산 21도로 출발하겠고 비로 인해 한낮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철원이 24도, 춘천과 청주 25도, 대전 26도, 대구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 해상, 남해상에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또다시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